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동학소년의 상임이사 정진숙입니다. 모시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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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2022년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어린이 인권선언 100주년을 위한 포럼 어린이 청소년 인권 현장을 이야기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참여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서울 날씨는 굉장히 후덥하고 또 비도 오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동학소년회에서 내년 2023년 어린이 인권 100주년을 기념하여 3개년 계획으로 이 행사를 첫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 현장에 계신 관계자분, 또 활동가분, 또 동학소년의 회원분들, 또 이 어린이 운동, 또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인사 말씀으로 동학소년의 연혁, 그다음에 동학소년의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학소년회는 2018년 동학소년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에 사단법인 동학소년회로 출범하였습니다. 동학소년회는 천도교 소년의 정신을 개성하고 이어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지금 사실 회원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많은 활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사업 내용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8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해월 생태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진주소년회 102주년 기념 행사도 동학소년회에서 5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인권 100주년 기념 위한 포럼도 3개년 계획으로 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틀 후에 동학 7일 학교 6박 7일 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는데 내년에도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또 인권을 위해 아니면 또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동학소년회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나 회원분이나 또 관심 있어 참여하신 분들 모두 동학소년회 길동무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포럼을 진행할 사회자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동학소년회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은 앞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어린이 인권선언 100주년을 위한 포럼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고요. 내년은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각각의 여러 분야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었던 어린이에 관한 방정환 선생의 말꽃 모음 중에 하나를 읽어주면서 이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이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 앉아서 싹을 내려 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해야 그 나무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동학과 어린이 인권에 관해서
이미애 천도교 사회문화관 관장님께서 모시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천도교 사회문화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동학소년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미애라고 합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학소년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창시자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는 시천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이어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시천주를 사인여천, 즉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같이 하라고 재해석하면서 모든 사람뿐 아니라 만물도 하늘님을 모셨으니 사람뿐 아니라 만물도 하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셨죠. 즉 모두가 하늘님을 모셨으니 천지 만물은 하나로 연결된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시천주의 진리를 깨달아 조선 말에 두 여종을 한 분은 딸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아마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또한 그 부인에게는 늘 큰절로서 인사를 하시면서 모두가 하늘님임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정신을 해월 최시영 선생님에게 전수되어 대인전물 편에서 어린이도 하늘님이니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니 하늘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니 일체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어린이들이 많이 맞고 지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면 죽는다고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스승님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아이를 때리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이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많이 때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해월신사님께서 지극히 당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러한 정신의 실천은 100년 전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도교 청년단체의 초기인 천도교 청년회는 1921년 4월 소년부를 설치하고 이어서 5월 1일 부문단체로서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여 소년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소년회에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활발했던 것이 바로 어린이날 기념식이었습니다. 그건 천도교 중앙 총부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극단을 조직해서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동화회나 동화대회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또한 소년회원이 참여한 강연과 방정환 선생님처럼 소년운동가에 의해서 추진된 강연을 통해 그 당시 소년들의 문제를 다루었고 소년운동의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교육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농촌 지역에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학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서화, 시문, 강연법,
산술, 주산, 한글 등을 가르쳤고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지덕체를 강조해서 체육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요. 요즘과 뒤지지 않게 체육 활동으로는 야구, 축구, 씨름, 수영, 마라톤 등도 하셨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제 활동도 전개했는데요. 자연재해 등을 겪는 지역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외에도 웅변대회, 토론회, 그 다음에 학예품 현상 대회 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전 선생과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교육 철학을 통해서 어린이 인권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전 선생님은 1894년 평안북도 구성에서 김정삼의 차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김정삼님은 1899년 동학에 입도해서 대접주로 활동했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우이동 봉안각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49일 기도를 실시할 때 참석하기도 했던 천도교의 교역자였습니다. 김기전 선생님은 1909년 천도교에 입교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 1913년 당시에 천도교가 경영하던 보성 전문의 법과에 진학해서 보성 전문을 졸업하고 매일신보의 기자 활동도 하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는 천도교 청년회에서 개벽을 창간할 때 주필로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김기전 선생님은 교육에 관심은 있었으나 개벽사에 들어온 후에 이돈화 선생이나 방정환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동학, 천도교의 시천주와 인내천에 기반해서 기존의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김기전 선생님은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학교가 가까이 있어도 함께 공부할 수 없었던,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 형편이 더 고약하다고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역설하셨습니다. 김기전 선생님은 윤리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소년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인권이 보장된 세상에 살기를 꿈꾸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존귀한 존재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김기전 선생님은 어린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첫째, 언어에 있어 그들을 경대하라. 둘째, 의복, 음식, 거처, 기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어린이를 꼭 어른과 동격으로 취급하라. 셋째, 사회적 시설을 할 때 어린이들의 존재를 염두에 두라. 이와 같은 김기전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 경어를 쓰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었는데요. 실제로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실 때도 경어를 쓰면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정환 선생님의 글을 통해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의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세요. 시천주에 이어서 사인여천을 통해 인내천의 사상으로, 즉 사람이 한울림이라는 것을 손병희 선생님 곁에서 직접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울림이라는 사상을 어린이에게 실천했으며 천도교 소년의 소년운동과 색동회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독립된 하나의 온전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천도교 회보에 월보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여기다 썼는데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어린이는 서로 배우며 스스로 자라야 한다. 무리하게 강요를 하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이것이 어린이의 진정한 인권이며 어린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인가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차별받는 아이들, 가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 전쟁으로 내몰려 고통받는 아이들, 기후위기로 미래가 위협받는 그런 아이들. 100년 전과 비교하면 세상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대단하고 거창하게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아프지만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며 알아가는 시간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번 4가지 사례 등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길동무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성큼 내딛지 못하지만 기쁘게 함께 걷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학천도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늘님인 세상이 이 책에서 말해서 걸어나와 실천하는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개벽을 이루는 세상,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님인 세상을 실천하셨던 스승님들과 김기전, 방정환 선생의 걸음이 대한민국 아이들 그리고 이 세계의 어린이들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귀한 하늘님으로 자라고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곁에서 걸으며 손잡겠습니다. 이런 다짐에 함께하기 위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또 미국에서 참여해 주시고 길동무를 자청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리고 줌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 2023년은 어린이 인권선언 100년입니다. 모두가 하늘님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 뒤쪽에 동학소년의 선언문을 써두었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읽어주기를 바라고 동학선언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처음이며 미래이고 하늘님입니다. 나와 세상을 위해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지금 동학과 어린이 인권에 관한 그 이미애 천도교 사회문화 관장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세계 아동 권리와 미국 아동 권리의 시각을 가지고 케이트 리라고 하는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케이트 리님을 소개하자면 6남매 엄마로서 루비 엄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시고요. 동시통역사와 하버드 경영대학 전략실행과정을 이수하신 DEI 전략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이트 리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나오고 있는가요? 네, 잘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를 공유했는데 자료도 지금 나오고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케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6명이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아이가 굉장히 세계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아이입니다. 또 세계 아동 권리, 또 아동 권리에 대해서도 제가 그 학부나 그다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저희 아이가 또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미국에서도 어떤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아이들이었고, 특히 또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늘상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고 지금 그 어떤 공평성, 형평성, 그다음에 포용성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에드먼드 시의 그 한국
과에서 지금 도시 블렌딩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 권리나 또 휴먼 라이트에는 좀 밀접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동학 천도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아동 권리, 또 그다음에 미국의 아동 권리하면 굉장히 법률적으로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법조계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저의 시각은 그 아동 권리가 지금 어떠한 가치 때문에 많이 바뀌어진다는 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큰 요점만, 큰 꼭지라고 그럴까요?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발표로 들어가면요. 세계 아동 권리. 그래서 세계 아동 권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안에서 미국에서의 아동 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아동 권리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이 골격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 가족, 음식, 공공교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또 각각의 아동들은 학대, 방임과 가혹한 대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들은 납치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 1989년 세계 아동 권리 협약에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전에 세계 아동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989년에 세계 아동 권리 협약이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중심의 축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아동 권리 법에 대한 개요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는 사실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영국의 판사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1765년에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로서의 의무, 지속성과 보호와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유엔이나 어떤 리그 네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에서 아동의 권리를 얘기를 하고요. 조금 앞선 그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9년 유엔에서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라고 해서 CR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이제 이런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들의 국내법으로 이거를 비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아동 권리는 1989년서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제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법에 명시된 아동 인권의 주요 내용은 삶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안전의 권리, 고문으로부터의 자유의 권리, 그리고 가혹함, 비인권적인 또는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의 분리되는 권리, 또는 조속한 판결을 받는 권리. 그러니까 판결이 너무 늦어지면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좀 조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이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는 권리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1989년 아동인권법 협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CRC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전 세계에서 아동 인권이라는 게 있다. 그 법을 본인의 국내법에 이거를 비준을 하십시오라는 어떤 국제법으로서의 어떤 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게요. 1989년 이 아동 인권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거를 주도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주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거를 국내법으로 들어오는 데에서는 미국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리더처럼 만들어서 세계법에서 유엔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신 분이 사실 올브라이트인데 그분이 하셨는데 의외로 또 이 미국에서는 이게 국내법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에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를 비준하지 않는 또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왜 이게 잘 되지 않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아동 권리를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미국의 아동 권리는 법을 이제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법을 보면 연방법, 그러니까 연방 재판부가 있고요, 주 정부가 있고, 주 재판부가 있고,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일 큰 상위와 하위 개념으로 봤을 때 연방 재판부, 주 정부, 주 재판부, 그다음에 국제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동인권법의 역사를 이제 미국의 아동인권법의 역사를 보면 한 1900년부터 이런 인식은 있습니다. 아동하고 동물을 좀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의 가치는 뭐였냐면 사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영국, 유럽의 가치,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의 가치는 가부장적이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아동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거는 성경 몇 구절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아동을 그러니까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해서 디모데 전서라든지 뭐 몇 주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그 동학 그 선언문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아동은 어머니 말씀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확연히 있지요. 그래서 1900년대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신 1989년에 국제협약에 동참을 했으나 리더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준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메릴린 올브라이트라는 그 지금 올해인가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셨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쪽에 일을 많이 하셨고요. 1997년에 힐러리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 예전에 그 대선에 나오셨던 분,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그분이 사실은 아동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처음에 정치계에 입문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신 분이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쪽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셔서. 하지만 참 이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큰 이제 주로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 정부에서 지금 한다는 같은 같은 목소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같이 마음을 한다는 게 조금 힘듭니다. 주 정부의 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nyhow 2013년에 메릴랜드 타코마 파크에서는 16세부터 이제 선거권이 지정된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는 16세서부터 너가 어떤 걸 결론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폴리틱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줬죠. 의료법으로 들어오면 또 더 재미있어요. 13살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체크업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13살부터는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13살부터는 자기와 그다음에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물어보고 할 때는 전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 있고 우리 애가 저기 의사하고 얘기하는 건 저는 몰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의료법 따로 뭐 이런 거 그 형법 따로 이런 가족법 따로 이렇기 때문에 이 그 1989년에 국제협약에 해서 국제법의 아동 인권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리더적인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국내법으로 비준했을 때 이게 잘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미국 아동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컨스티튜션이죠. 그러니까 헌법. 미국 헌법의 14조 항에 공평한 평등의 법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법이 지금 파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인디안 아동복지법, 아동시민권리법, 사회보장법, 아동국 여러 가지 법이 이제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인권법의 형성은 이제 보면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헌법에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1989년 국내법으로 지금 비준은 못 받았지만 국제법으로 지금 미국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국제 협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법에 대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족법에서 봤을 때와 형법에 봤을 때, 그다음에 의료법에 봤을 때, 또 이민법에 봤을 때 이 아동의 권리라는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이게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나 각 부분에 이걸 다 통합해서 가장 중요시하기는 게 하나는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호예요. 그게 보호. 그러니까 어떤 그 가족법이든 형법이든 의료법이든 이민법이든 간에 아동은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철저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아동인권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왜 국내에서 그러면 그때 비준 협약을 못 받았냐? 왜 그 컨그레스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그게 못 됐냐면 이 16세와 17세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범죄자들의 해석이 연방 정부와 다른 주 정부들의 해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이 아동을 보는 게 18세 미만인데 그럼 16세와 17세를 아동법으로 봤을 때 이 다루는 이 그 주브나일이죠. 그러니까 그 형법이 좀 이 그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분모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주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비준이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지금 조금 해석이 다른 이 아동법이 보호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의가 이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이 노란 스쿨버스가 다니는데 노란 스쿨버스는 절대로 그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스쿨버스가 딱 섰다 하면은 지금 스탑 사인이 보이죠? 그러면 오는 차, 가는 차, 앞뒤 차가 뭐든지 다 서야 돼요. 여기서 서지 않고 있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동이 내리면은 얘가 이쪽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 방향에서는 다 서요. 이 옆에서부터 다 섭니다. 다 서요. 그래서 이제 스쿨버스가 있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늦는다. 직장에 가는 출근 시간은 늦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스탑에서 내가 다 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이제 10살 미만의 아동이 이제 이것도 저희 집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스쿨버스가 우리 집 앞에 이제 애들을 데려다 줄 때 부모나 누가 어떤 케어기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집에다 또 전화를 합니다. 집에서 전화가 안 되면 학교에서 아동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엄마하고 연락이 되면 다시 아동을 이 큰 스쿨버스에 걔 하나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 집에 다시 와서 그 엄마 있는 앞에서 딱 내려다 줘요. 보호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그 케어기버가 없었을 때 내려놨을 때 그 아이가 납치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빠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절대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또한 교통신호가 이 스쿨버스가 3개 이상 되는 겹치는 데에선 절대로 스쿨버스가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아이가 사고 없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스쿨버스가 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아동 학대로 의심이 되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는 전문가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그 아이가 학대를 당했었어. 근데 그 아이하고 결부된 어떤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신고를 안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깜빵을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정도로 너는 몰랐냐 이거죠.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바로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웃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사업가, 데이케어 직원, 그다음에 담당 의사, 그다음에 교사 이게 다 지금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고아원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 포스터 케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시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시설에서 자란 아이하고 좀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과 학교 물품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요즘은 한국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그럼 아동 학대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사례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털핀 가족이라고 2018년에 이제 이 일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12명인데요. 다 한 부모에서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족으로 많이 포스팅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이 중에 한 아이가 이 집을 저녁에 탈출을 해서 경찰한테 오고 그 경찰이 그 다음 날에 이 집에 갔었을 때 그 사진 모습입니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집은 그 쓰레기로 꽉 차 있고 그다음에 안 뜯은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엄마가 사고 애들한테는 안 줘. 옷을 사고 애들한테도 안 주고. 그리고 엄마가 음식을 사면 엄마만 먹고 아이들은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큰데도 거의 30kg 미만으로 들어가는 큰 아동 방임 학대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상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Was a stunning story of survival that made headlines. 잠깐만요. Moments they became free, and what law enforcement.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Newly released body camera video shows what happened moments after 17-year-old Jordan Turpin ran away from home. In this surveillance video, you could see her sneak out. It was the early morning of January 14th, 2018. She calls 911. Shortly after, this deputy arrives. Our parents are abusing. They abuse us. But the reason I called. 이 친구가 지금 전화를 했어요. 이제 집에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전화기가 이 아이들 플립폰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플립폰. 그것도 배터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그 오빠가 쓰다가 버린 거. 거기서 이런 플립폰은 미국에 있으면 911 전화기는 대개 있어요. 그러니까 911, 119죠. 그걸 눌렀을 때 이제 그 경찰이 갔는데 이 경찰이 갔을 때 대부분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나오게 되면 대부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으로 가기 전에 자기 그 플립폰에 있는 자기 동생들의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고 경찰이 다르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딱 들어갔을 때 집이 이렇게 되고 The deputy takes Jordan to the back of his squad car and calls for back.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동생들도 한 번도 샤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욕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방 안에서 다 참 너무 새드한데 This video shows the moment when they found the chains inside the closet of the kid's bedroom. At one point, they even find one of the Turpin boys in chains in bed. This video is part of the evidence. You can see David Turpin wave to the camera. Then there's images like this that show the home littered with trash.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말을 안 들으면 아니면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을 키워서 지금 이 두 친부모는 무기징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타격을 많이 받아서 정신과 치료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2018년에 일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각지대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교육의 현장도 될 수 있고요. 참 이게 좀 애매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2018년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민법 강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지로 토러런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민법,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어떤 멕시코 지역 그 보더라인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절대로 일말의 나의 어떤 그런 멀스는 없다. 어떤 그런 건 전혀 안 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이제 같이 몰래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들은 그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용소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 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동 인권보다는 이민법이 먼저 우선시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애들이 완전히 몇 개월씩 떨어지는 진짜 이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유엔에서 그 미국 대표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 아동 협약에 완전히 위헌된 일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하고 떨어져서 완전히 생 고아를 만든 거거든요. 몇 개월씩.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공화당의 이민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동 인권이 이민법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 정치적인 어떤 그 색깔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이게 흔들려진 거죠. 요즘에 아주 핫 포테이토입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이제 이슈가 됐는데 지금 이분이 전 트럼프 그 정책 때, 전 트럼프 정권 때 베티 디보스라는 분인데 교육부 장관이셨어요. 근데 이 교육부 장관님이 요 며칠 전에 인터뷰를 위해서 현재의 교육부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교육부가 아예 망해버려야지 미국에는 미래가 있다.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또. 근데 저는 이 트럼프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에 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새드한 게 뭐냐면 이 그 아동의 권리나 아동의 이게 법이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가치가 달라질 때마다 이 아동법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그 밑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잠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으세요. 이건 뭐냐면 그 미군이 이라크 이제 후퇴 때 카불 공항에서 아동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진짜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이게 이제 몇 시간을 다투고 이제 사람들이 그 탈레반의 정권이 되니까 이렇게 막 오는데 이때는 어떠냐면 뭐가 어땠든 간에 아이들은 먼저 다 구해주는 거예요. 미군이. 아이들은 다 그냥 받아서 다 구하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으로는 뭐 파란색 셔츠를 입어라 무슨 셔츠를 입어라 해서 아이들은 다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면 그 부모는 같이 당연히 다시 구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는데 그 예가 뭐냐면 어떠한 가치, 그 정권이 그 시대에 어떠한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라고 그럴까요? 어떤 무슨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아동 인권은 항상 거기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동 인권에 대한 어떤 뿔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가치가 단단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힘의 권리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여진다는 거. 그다음에 똑같은 일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던져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좋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 정리입니다. 제 정리는 근본적인 인권의 존엄에 대한 가치 아래 아동 인권은 해석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본적인 법률과 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해석과 함께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가 지역 사회의 공감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미국의 문화를 봤을 때 한국의 부모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야만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민 초창기에 오셨던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동 그 에이시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이상해서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상한 성적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감옥을 가거나 무슨 디스플린을 받거나 그런 게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동학에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다. 하느님은 매맞기를 싫어하신다. 이 얘기가 정말 파급적인 겁니다. 그 시대 때나. 당연히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그 둘째 이제 제가 애가 6이니까 이제 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저도 몇 번 이제 경찰이 저희 집에 오고 뭐 여러 번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그 경찰이 우리 아이한테 한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You don't have any right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부모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굉장히 그 공화당 쪽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지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권력에서는 너는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그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때리라고 그래.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됐는데 anyhow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최시영 선생님의 말씀이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국제 모든 협약이나 이런 모든 걸 뛰어넘는 어떤 뿌리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하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만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 그리고 사실 내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는 귀한 손님, 장기 투숙을 하시는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주제를 제가 다뤘지만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아동인권 그리고 미국 아동인권에 관련한 어떤 그 사례적인 부분과 그 실제적인 어떤 그 가치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되게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발표의 토론을 맡으신 분은요. 동학 소년의 경남 본부장이신 이현주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줌으로 아마 이 토론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학소년의 경남 본부장 이현주입니다. 오늘 케이트리님의 발표에 이어서 제가 토론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는데요. 몇 가지 토론을 위한 질문을 준비했고 사전에 화면을 공유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질문으로 토론의 장인이 화면 공유 없이 케이트님과 함께 좀 편하게 방금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저의 어떤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많은 질문을 제가 먼저 준비했으나 그 중에서 필요한 질문을 조금 추려서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입양 및 가족법 연방법 제정 이후 그때가 아마 케이트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연도와 비슷하게 맞물렸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마 잘 인식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봄으로써 그리고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움으로써 이 연방법 제정 이후 미국 사회 인식 변화가 생겼는가? 생겼다면 미국의 달라진 사회 인식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걸. 근데 사실 저는 이민을 99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근데 사실 그렇죠. 법이 제정이 됐을 때 그 법을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크리티컬한 있었을 그 크리티컬하는 거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걸 느끼지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9년에 이제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제 99년에 가서 제가 아이를 낳고 2000년도에 이제 키우면서 그런 거는 제가 느꼈습니다. 이 사회는 정말 아이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구나. 그러니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이제 부시 정권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에서 이제 물러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법과 형법과 이런 게 좀 상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라는 건 정말 철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첫째 애가 그때 2살이고 뭐 둘째 애도 뭐 1살 반이나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워싱턴 DC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큰 어떤 공공 장소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가게 되면은 우리 꼬마 그 둘째 애가 뭘 이렇게 막 부사네요. 그래서 걔를 항상 빨간 양말을 시키거든요. 눈에 잘 띄라고. 근데 이제 거기를 딱 갔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이제 연년생이니까 조금 손이 모자랐습니다. 그 둘째 애가 요만큼 이제 제 테이블에서 조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3발짝, 4발짝을 이제 좀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큰 애를 보고 있는데 저를 둘러싼 여러 주위에 있는 한 3-4사람이 우리 둘째가 나한테 멀어지는 순간서부터 같이 동시에 우리 둘째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둘째를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선뜻 나한테 와서 너 애 이렇게 간수 안 해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애가 멀어질까 봐 그 테이블에서 한 3-4분들이 우리 노예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아,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좋지 못한 사건도 많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털핀 가족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만약에 홈스쿨링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리를 너무 주어줘서 이 정부의 권리, 그 지역사회 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그 아동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 그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현장에서는 그에 따른 게 되게 이제 엄격하고 철저하게 교육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한 부분은 터치를 할 수 없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는 그런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고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 사회적 그런, 배경이 되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청소년기를 거치고 지금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인권과 미국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인권과 청소년 인권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인권은 너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인권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는 청소년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충분히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내가, 뭐, 굳이 한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좀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조율요? 예, 왜냐면은, 17살, 18살한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그 디복스라는 그 전 교육부 장관이 지금 그 교육부가 다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미국에 있으면 한 6학년 정도? 아니면 4학년인 것 같습니다. 4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성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성교육을 저희가 지금 한국은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서, 그 성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그 LGBT, 그 성소수자의 그런 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뭐 바이다, 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DEI도 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리버럴하고 이제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교육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지금 세계 그 CRC에서 1989년에 해놓은 것처럼 그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나이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를 과감 없이 그냥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도 사람이니까 알 권리가 있어. 그래서 그걸 다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진짜 우리 반에
우리 그 큰애인가, 셋째의 한 반애가 4학년인데 그 아이가 전학을 간다고 그래요. 다른 주로. 그래서 제가 걔가 왜 전학을 가니? 그랬더니 걔가 바이래. 그래서 바이가 뭐니? 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했더니 양성능애자래요. 4학년인데. 근데 4학년이 양성애자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과연 적절한가? 이게 권리라고 해서 그 권리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꼭 해야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거가 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주는 거는 잘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보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맞는 어프로치인가 하는 또 퀘스천도 만들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교육 하니까 제가 잠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그 어느 방송 채널에서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성교육을 받고 싶나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90%가 넘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더니 성교육은 누가 해줘야 되냐 하니까 기관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또 90% 넘었어요. 아, 여기에서 별로 밸런스가 깨지는구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이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지켜지기 위해 교육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지, 교육의 관점에서 또 인권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포스트 코비드 때 더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때는 지금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 그 정신 건강, 그 멘탈 헬스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립되고 이제 그런 게 많아서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의 이 멘탈 헬스를 이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는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그 공교육에서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수행 평가도 있고 무슨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냥 문제야. 이 아이는 이게 뭐가 안 되는 애 이런 거보다는 얘가 좀 다른 애라는 거, 좀 다른 식의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서 학교의 그 교과 과정이나 클래스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놔서 이 아이가 여기에 안 되면 다른 옵션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 교육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부모가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 파란색을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다른 아이가 보라색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네. 파란색을 안 좋아하면 이상한 아이로 된다든가. 그리고 산수를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산수를 못해도 얘가 국어를 잘하면 그 아이한테 맞춰주는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교육 어떤 제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옵션, 그러니까 다양성을 자꾸 주게 하게끔 하는 거. 그게 인권을 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음,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스마트 네, 교실, 이현주 선생님, 네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네, 마지막 네, 질문을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동학의 근본에 대한 교육이 미국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에 대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한 케이트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저는 너무 좋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제가 그 예시를 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동 권리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최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에서는 그냥 명확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사람이 하늘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이민법이 아동법을 먼저 우선시 되고, 그다음 형법이 아동법을 우선시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본 가치 체계가 지금 제대로 뿌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법이 정권이 바뀌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 그 동학의 그 사람이 하늘이라는 그런 명시가 전 세계적으로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동학의 어떤 이런 가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거를
좀 다양성 있게, 그다음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글로벌하는 그런 랭귀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세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고 사회자님 이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주 선생님과 케이트리 선생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동학의 근본 정신이 그 세계 언어로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의 다양성, 이제 그 부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발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 인권 현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 인권 그 실태를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이신 윤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PP 저기 제가 넘기는 건 PPT만 넘어가면서 패스하는 시간이 텐데 큰일 났습니다. 일단 PPT 오기 전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윤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은회관 오늘 제가 살아오면서 두 번째 와봤는데 이 강의실에 와보니 플라스틱이 없어요. 그리고 흔하게 포럼을 하거나 토론회를 하게 되면 프랭카드 현수막을 걸게 되는데 여기에 현수막이 없습니다. 아,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놀랬던 건 제 앞에만 보여서 저는 우리 동학에서 많은 인내천 사상의 뿌리가 결국에는 세상 만물까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물 모두가 하늘님을 품고 있다는 사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생태 환경, 21세기 생태 환경의 전환 시대에도 가장 앞서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생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아한 컵에 놓인 맑은 물이 있어서 너무 기분 좋게 오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은회관의 분위기를 먼저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서 전반적인 세계 인권,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터다봤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맡은 내용은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의 아동 청소년의 인권 현황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국가 수준의 어떤 법령이나 또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개혁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지배적인 법령들도 정비가 되고 개선돼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집권 세력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또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그러한 정책과 법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보는 것이고 우리 시대 이 어린이 청소년, 이주 배경을 갖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표적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던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이야기의 줄기를 잡아봤습니다. 좀 거창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우리 시대에 등장한 이주 배경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면 선주민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우리 보통 일반적 한국인이 맞이하고 있는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시간은 30분 제한입니다만은 영상을 반드시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함께 본 그 영상은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발표할 내용의 5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그 귀한 시간을 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시사하는 바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남아에서 온 고나한 씨는 이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문으로 오늘 저는 우리 이주민, 특히 그 가운데 이주 아동 청소년의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을 터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영상을 굳이 학문적 용어로 얘기하면,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GDP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GDP 인종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이제 선진 국가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상태여서 좀 달라진 것 같지만은 실은 아까 그 영상은 2009년도에 EBS가 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상황 심리극인데요. 그 상황 심리극 2009년도였었습니다. 2018년, 2022년 현재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라고 하는데 이 GDP에 근거한 주로 한국보다 GDP가 높은 나라의 유럽이나 미국 이들 국가에서 온 백인들에 대한 우대, 한국의 GDP보다 낮은 조금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쪽 지역에서 온 어떤 그 동남아인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들을 이야기하는 그 개념어입니다. GDP 인종주의인데 우리 안에 이것들이 어떻게 스며 있는지를 더 볼 수 있을 텐데 영상은 나중에 꼭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구와 다문화 아동의 인구 수를 추산하기 전에 우리 사회 이슈로 그 매달 아니면 매주 발생하고 있는 이슈는 학교 안에서의 다문화 학생 왕따나 괴롭힘 이런 현상들입니다. 2018년도에는 인천에서 중학생 다문화 이주 배경을 갖는 중학생이 그 집단 함께 또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후에 옥상에서 추락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화들짝 놀라서 학교, 공교육, 제도교육 안에서의 이 편견과 차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 정확히 얘기하면 다문화 2세가 되겠죠. 다문화 2세 청소년들의 호소는 나도 한국인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한국인입니다. 여튼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 지수는 2018년과 2021년도만 보면 그렇게 낮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현상은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오히려 다문화 감수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 통계치입니다. 이건 꼭 다문화 감수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이나 공정, 신뢰에 대한 가치 척도 조사를 해도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성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의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삶의 역사성 내면화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세계 그 아동 권리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획득된 결과로서 감수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튼지 그 국경을 넘어서 노마드의 시대가 이미 지나쳐서 이제 다인종, 혼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가 세계적인 진단입니다. 우리가 제주 MN에서 난민을 접했지만 최초로 접했지만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약 1%의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 되는데 8천만 명 정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국경을 넘어 대륙을 넘어 이주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격하게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전환 중이다. 본격 진입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는 자세히 썼는데요. 간단하게만 보신다면 이미 2016년도에 240만 명이 넘어섰고 2019년도에 약 4.6% 정도의 인구수를 전체 인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도시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많은 다문화 애국인 주민을 가지고 있는 시도는 충남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이미 5%를 넘어섰습니다. OECD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의 5% 이상을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라면 그 나라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굳이 따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개 시도 가운데 약 2개 시도가 이 다문화 광역 시도로 분류될 정도로, 서울을 예를 든다면 서울이 25개 자치구인데요. 이미 서울 주민수, 전체 주민수의 5%가 넘는 자치구는 25개 가운데 17개 자치구나 됩니다. 그러면 서울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일민족, 배달민족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온 무수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는 OECD 기준에 의하더라도 다인종, 다문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튼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좀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인종 연도별 추이는 통계를 시작한 것은 2006년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20년, 21년 이 사이에 약간 다문화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줄어든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경이 차단되고 한국에 주로 이주 노동하러 오던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분석합니다. 여튼지 2006년도 최초 다문화 통계를 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약 4배 정도, 60만 명 정도의 이주민에서 현재 2020년대에는 240만 명, 250만 명, 약 4배 정도의 다문화 인구수로 매우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들이 사실은 중앙정부들마다 자신의 고유한 목적에 따른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마다 통계치가 다릅니다.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통계치가 달라서 많은 정책의 혼선이 있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중앙부서의 통계 차이들마다에 있어서의 이 편차들의,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숫자가 아닙니다. 이 편차가 1명이면 문제가 안 되나요? 100명이면 문제가 됩니까? 10,000명 정도, 이를테면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수와 법무부의 외국인 주민 수가,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 수가 편차가 10,000명이 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까? 단 1명이라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통계들이 중앙정부에서 현재 부서별로, 제가 예시한 것은 행안부, 법무부, 여가부, 그다음에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과 통일부를 기준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산출 시기도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다룬 주제와 연관한다면, 저희는 이주, 아동,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데,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나 제한외국인 처우 지원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하면 24세 이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통계들은 주로 초, 중, 고등학교까지 통계를 내고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후기 청소년, 19세에서 24세까지의 이 청소년들, 특히 이주 배경을 갖는 다문화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는 아예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대학을 다니는지, 진학을 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어떤 현장에 취업해서 노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언급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다문화 이주 배경을 갖는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는 통상적으로 1988년에 올림픽의 성공, 서울 올림픽 성공 이후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정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들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었던 1992년부터, 그리고 현재는 2005년도에 개정된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이들이 이제 한 사회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고, 2000년대를 전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더구나 2000년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이 저출산의 문제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족 정책 중의 일환으로 결혼 이주 정책을 국가 정책 수준에서 또 지방 광역 시도의 정책 수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등장한 이주민의 제도적 이주민의 영역은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일단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제도적 방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으로의 통합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인으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2년제 단기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연수생들, 그리고 지금 고용허가제도 마찬가지로 2년, 3년 그런 단위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계절 이주 노동자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3개월, 6개월. 광역시도가 직접 외국의 동남아시아의 도시화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에 거주하다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떠나야 되는 손님 노동자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다문화 이주민 정책은 투트랙 정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일단 그러면 오늘 본래 내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부모나 본인이 이주민의 경험을 가진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작년부터 이걸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가정 및 애국인 가정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 배경과 본인 출생지에 따라서 국내 출생, 국외 출생 이런 기준에 의해서 총 4가지 분류를 가지고 있고요. 탈북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부모 배경과 본인 출생의 배경에 따라서 총 3가지. 그래서 남한에서 출생한 탈북 청소년인지,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인지, 청소년일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온 것인지, 이렇게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때 이렇게 들어오는 청소년들 가운데 중도 입국 청소년의 문제가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에 대한 서툼 때문에 굉장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는 집중해서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주 배경 어린 청소년의 현황은 19년도와 20년도 통계치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 4천 명 정도에서 27만 5천 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방금 전에 우리는 다문화 애국인 주민 현황을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어요. 하지만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문화 가정에서 끊임없는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한국 사회 그 중도 입국을 포함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배경 그 부모별 그 현황을 보면 한국에 가장 많이 결혼 이주로 주로 들어와 있는 여성들은 베트남 33.9%가 됩니다. 중국, 중국계 한국인,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순으로 현재 부모들의 국적은 그러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이상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세 이하, 15세 이하 뭐 이렇게 주로 학교급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다문화 청소년을 규정하는 데서 그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는 10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10세라 하면 초등 과정이겠죠. 이 과정들의 중간에 걸쳐 있는 상황이 되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원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 중에서 이걸 제도적으로만 보면 숫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거나 그들이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제도로서만 이들을 지원하거나 제도로서만 한국 사회의 통합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 정책도 수없이 터져나오는 이주 노동자 이슈를 봤을 때 정책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도 여전히 이주 배경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책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어린이들 이 제도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이들의 삶의 현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FGI 기법을 이용해서 17년, 18년 약 4개월 정도 연구 분석을 했던 결과가 있는데요. 하나만 좀 보시면은, 자, 이주 배경을 갖는 그 청소년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표준안이라서 소개를 한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어떤 일정을 스스로가 그림으로 그려본 그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 선주민 한국 배경의 청소년들도 그러하겠지만 7시에서 학교를 정상으로 갔다 와서 집에 도착해서 아르바이트를 가거나,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이한 것들은 집에 도착한 이후 새벽 2시까지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 날도 알바를 합니다. 이 일정을 봤을 때 이 자유시간을 포함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일정표인지 한국 배경의 청소년 일정표인지를 일주일 생활표인지를 모를 정도로 흡사합니다. 특이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를 보면 친구 관계에서는 차이가 현격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주로 굉장히 소수 친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출신국, 자신의 이주 배경 출신 국가에 따라서 친구들이 결정이 됩니다. 매우 소수와 집중된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루, 친구 관계, 일주일, 이렇게 학교 안과 밖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보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 배경을 갖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존재와 문제 상황을 이들의 부모, 이들의 당사자의 조건으로 기속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상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삶의 실태 조건들은 그들의 문제, 그들이 고유하게 안고 있는 문제로 귀속해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효과성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학교 생활 실태나 학교 밖 생활 실태의 결과도 보통 선주민 청소년과 다를 바가 별로 없지만 문제는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 특이한 것들은 이주 배경을 갖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특히 엄마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 배경 여성 같은 경우 자녀들도 사회적으로 활달하고 의기소침하지 않게 키울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 주민과 이주민이 섞여 있는 활동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이것들을 확인했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다문화 청소년이 사춘기 전후한 나이에는 자신의 이주 배경에 대한 감정이 양가적입니다. 한국의 부모님, 자신의 이주 배경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고 수동적입니다. 이런 상태라는 것들을 FGI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저희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거나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통합적 합동활동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문화 청소년 당사자가 안고 있는 의식, 내면 세계를 억압하고 있는 문화적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정책으로, 제도로 이후에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스스로 한국 사회 또는 세계 역사 속에서 자신이 왜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와 있는지 자신의 현 주소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평가, 학습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 무작정 한국어만 가르칠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지만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통계에도 사각지대가 많을 뿐더러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는 이 다문화 가족이나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정책들만 펼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 주민과 한국 정부의 대화의 장이 있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한 그런 회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주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동학에서도 동학소년회를 창립할 때 사실은 그때도 한국 자체가 일제강점기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동학소년회를 창립했었는데 참여 연령이 아마도 10세에서 17세 그리고 종교나 혹은 민족이나 국가와 상관없이 동학소년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와서 이것들은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 다문화 청소년들과 얘기하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이미 가난의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문화가 아닌 어떤 용어로 불려야 될지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서 저는 이주 배경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렇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시대 함께 호흡하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뿐만 아니라 처지와 형편들이 더 정확히 분석될 과제가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영상까지 준비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GDP, 인종주의와 다문화 감수성이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높다는 점이 되게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는 새로운 언어로 다문화나 이주 배경 말고 또 다른 언어로 청소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문은 안순화 생강나무 비비센터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강나무 비비센터의 대표 안순화입니다.
윤영 처장님께서 이 발표문을 보낸 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토론할 거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한편의 논문을 본 느낌이고, 정책으로부터 사례까지 다 파악이 잘 돼 있고, 현장에서도 이주민들 대상으로도 접촉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 좋은 발표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제가 무엇을 토론해야 되지 하는 생각에 그래도 이왕 대답을 했으니까 저는 윤영 처장님께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현장의 사례로 같이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와 비교해서 현장의 사례로 같이 결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일 민족에서 2006년부터 다문화 사회로 발전한다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왔지만 지금 발표문을 보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세계 시민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저는 친구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현장에서 저희 다문화 가정 자녀 중도입구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왔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또 청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다가 왔고 그래서 발표문을 보면 그 젊은 층에서 발표 내용이 훨씬 더 그 설문조사든 보면 다문화 수용성이든 훨씬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었어요. 한복 입은 사람하고 영어를 하는 얼굴 두 개 얼굴을 보여주면서 누구한테 한국어를 묻겠는가 길을 묻겠는가 물어보니까 젊은 그 청년 활동가들은 누구한테 다 물을 수 있다. 생긴 셈이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이 한국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얼굴이라고 한국말 하는 것도 아니겠다. 그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문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이 대한교육센터에 다닌다고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흥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또 대부분은 흥미가 없어 부족하고 하는 친구들. 근데 그거는 정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느낍니다. 아마 윤영 처장님께서도 발표문 정리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전국의 일반 국민의 이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을 통계를 제가 2021년에 그 통계를 올렸는데 그걸 보니까 나이가 고등학교 초, 중, 고에는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대학교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이 통계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중심으로 되는 부분이라는 것. 중도 입구 청소년들은 이제 고등학교 진입부터는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동의를 하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빠른 시간에 이 정책이 정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비율을 0.4%가 되지만 보기에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 친구들이 대답을 보면 그냥 다니기 싫어요가 반 이상이 되고 돈 벌어야 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거 보면 돈 버는 것보다 그냥 학교 생활이 적응이 부족해서
친구도 없고,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니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학원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학년에 맞지 않는 그 학원에 다니기는 또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생각나는 빅센터도 지금 1대1로 이 친구들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심지어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공부를 시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자존감 좀 낮고 하는 부분은 다문화 이 단어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발표문에도 차별과 학교 폭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다. 조금 전에 발표에서는 말씀 안 했지만 그 자료를 다 발표하려면 아마 오늘 하루 걸릴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다양하게 다 실려져 있어가지고 학교 폭력은 지난 1년 학교 폭력 경험이 23%면 18년보다 많이 2.3%, 18년에 8.2%보다 많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이것까지만 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 정착 잘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지만, 집단 따돌림이 심각하게 증가된 부분, 단 욕설이고 협박 이거는 부족하더라도, 제가 7월달 최근에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학교에 따돌림 당하는 거,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몇 명이 이 친구 한 명을 욕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 친구들은 지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부모가 너 친구들하고 뭔가 잘못했지 하는 그런 말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근데 통계를 보게 되면 참는다가 감소되고, 그리고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증가되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가 대응한다. 이 숫자를 보면 기쁜 소식이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친구하고 자기 스스로 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더 심각한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상 관계로 제가 그냥 뒷부분을 지금 넘기고, 다문화 가족으로서 자극심이 하락되고, 정말 우월감은 증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보니까 증가해야 되는 부분은 하락이 되고, 하락돼야 부분은 증가가 된 부분이 볼 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시민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윤영 처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대한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씀하는 건지, 일반 학교 적응하기는 힘들어서 대한학교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야 된다는 느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안순아 대표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윤혁 처장님께서 혹시 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 주로 공교육, 제도교육에서 주로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서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연령별 학력 수능이 학력 적응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중간 과정에 이제 과도기적 공교육 제도교육 안에서도 대안 교육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중도 입국 청소년들만을 위한
이중 언어 학교들이 운영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아까 자료집에서 얘기했던 그 대안학교는 이런 유형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대기업이나 그 시민사회보다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주 배경 대안학교들이 꽤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를테면 관광학교라거나 다솜 관광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다솜 관광학교라거나 또는 이중 언어에 능숙하다는 이유로 그 외교관 코스를 개발한 어떤 대기업의 학교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자체를 탓할 건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특공교육, 엘리트 교육이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능력 여와 무관하게 능력과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통합 교육이 가야 될 텐데 이게 미약하다 보니 획기적성 형태로 자꾸 이중 언어 특성만을 강조하는 대안학교로 많이 빠져 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그 이중 언어 교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나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공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물론 한국인 선주민 학생 가운데도 대안학교를 찾는 이유가 제도 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 선주민들이고 이주 배경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 배경 학생과 이 선주민 학생 가운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진행되는데 아무튼 보편교육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보편교육으로 통합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 능력과 상관없이 그 시민 교육 또는 보편적인 통합 교육이 다문화 또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그 시간이 원래 40분이었는데요. 잠깐 원래 조금 한 5분 정도 저희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10분까지 잠시 휴식 기간을 갖고 2시 5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